노트북으로 사이버펑크 2077 플레이 중입니다. 클라우드 게이밍이라기보다는 컴퓨터 대여업에 가까운 서비스 섀도우 PC를 며칠간 사용해본 리뷰입니다. 광고랑은 거리가 먼 영상이고 LG 노트북을 사용하는 사람들 한정으로 신청받아 사전 체험이 진행 중인 서비스로 한국에서의 정식 서비스는 2021년 중 예정입니다. 섀도우는 블레이드라고 하는 기업이 운영하는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입니다. 클라우드 게이밍이라는 건 실제 게임은 전세계 각지의 서버에 있는 컴퓨터에 돌아가고 사용자는 그 게임 화면을 스트리밍을 통해서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같은 단말기에서 받아 플레이하는 것을 말하죠. 꽤 오래전부터 있던 서비스이지만 본격적으로 시장이 형성된 것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2-3년 전쯤부터 클라우드 게임 시장에 진출하면서부터일 겁니다. 구글의 스타디아, 마소의 엑스박스 게임 패스, 엔비디아의 지포스 나우 등 쟁쟁한 이름들과 비교하면 블레이드의 섀도우는 뭔가 구멍가게 같은 느낌이 들죠. 하지만 섀도우는 다른 클라우드 게이밍과 완전히 다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게임 스트리밍을 제공하는 게 아니고 그냥 윈도우가 깔린 컴퓨터 한 대를 원격으로 접속해 쓰라고 던져줍니다. 그럼 그 컴퓨터에 게임을 깔아서 하든 다른 프로그램을 깔아 쓰든 네가 알아서 하라는 식이죠. 자기들은 이걸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라고 부르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그냥 월 정액 컴퓨터 대여업에 가까워요. 섀도우 전에 제가 써봤던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로는 지포스 나우가 있는데 이런 다른 서비스와 비교해서 섀도우는 장단점이 명확합니다. 가장 큰 장점으로는 일단 자기가 이미 산 게임은 따로 다시 구매할 필요가 없다는 점과 할 수 있는 게임에 거의 제한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건 뭐 별도의 게임 서비스라기보다는 그냥 PC 대여에 가까운 서비스인 덕분에 생기는 장점으로 다른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들은 자기들이 지원하는 게임들만 플레이 가능하고 그 수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당장 지난 가을 할인 때 제가 구매했었던 타이탄폴2는 지포스 나우에서 플레이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구글 스타디아 같은 경우는 내가 스팀 같은 데서 이미 구매한 게임이라고 해도 스타디아용으로 따로 구매를 해야 하는데 섀도우는 당연히 그럴 필요 없죠. 스팀 게임이든 온라인 게임이든 그냥 다운받아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으로는 게임 말고 다른 작업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아이패드에 섀도우 앱 받아서 원격으로 프리미어 프로 돌려봤는데 잘 돌아갑니다. 세 번째 장점으로는 다른 서비스에 비해서 스트리밍 해상도나 주사율에 제한이 훨씬 없습니다. 인터넷 연결 대역폭만 충분하다면 4K 60Hz 혹은 풀 HD 144Hz까지 스트리밍이 가능해요. 지포스 나우의 경우 풀 HD 60Hz나 HD 120Hz까지만 지원하는 것에 비해 파격적이죠. 하지만 가장 큰 단점으로는 클라우드 컴퓨터 내에 게임을 다운받고 설치해야 플레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겠네요. 다른 클라우드는 게임을 따로 다운받지 않아도 바로 원하는 게임을 스트리밍 가능하다는 점이 매우 큰 장점인데 섀도우는 게임을 클라우드 저장 장치 내에 다운받아야 하고 기본 플랜이 제공하는 저장 공간은 250GB 밖에 되지 않습니다. 요즘 대작 게임은 100GB 용량이 넘어가는 게 보통이라 게임을 여러 개 설치 못한다는 점은 사람에 따라 매우 큰 단점이 될 겁니다. 두 번째 단점으로 클라우드 컴퓨터의 성능, 특히 CPU 성능이 좋지 않습니다. 이건 뒤에서 다시 얘기할게요. 다음으로 컴퓨터를 대여해준다고 해도 일종의 가상 머신이기 때문에 가상 머신에서의 플레이를 막아놓은 게임들은 플레이가 불가능합니다. 발로란트나 원신이 대표적으로 안되는 게임들이고 얼마 전까지는 레드데드 리덴션 2도 안됐었는데 패치로 해결됐죠. 물론 개발사가 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튼 현재는 안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토렌트 에디션으로 불법 다운받아 플레이하는 것도 약관상 금지됩니다. 실제로 안되는지는 테스트 안 해봤지만요. 마지막 단점으로 다른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에 비해 비쌉니다. 섀도우의 한 달 이용 요금은 제일 기본 스펙 기준으로 해외 $15, 한국 2만원 정도거든요. 그런데 지포스 나우는 1시간 접속 유지 제한이 걸려있는 베이직은 아예 무료, 6시간 접속 유지를 할 수 있는 유료 버전은 해외 월 $4.95, 한국은 12,900원입니다. 오타 아니에요. 지포스 나우는 한국이 해외보다 2배 이상 비싸요. 그리고 엑스박스 게임박스 얼티밋의 경우에는 월 16,700원이지만 게임 패스에 포함된 수백 개의 게임을 무료로 할 수 있죠. 물론 서비스 방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 비교하기는 좀 힘들지만요. 클라우드 게임을 하는데 입력이 굼뜨고 화면이 자꾸 끊기면 할 이유가 없겠죠. 섀도우 PC의 화면 반응 속도와 입력 지연은 굉장히 인상적인 수준이었습니다. 144Hz의 주사율을 가진 G712 게이밍 노트북에서 실행해봤는데 유선 랜을 연결한 상태에서는 144Hz 주사율의 속도로 스트리밍이 원활하게 되었고 게임 중 화면이 깨지거나
화질 저하가 생기는 부분도 거의 체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인플렉도 사실상 전혀 체감이 안 됐어요. 전 사실 클라우드 게이밍에서 인플렉이 안 느껴져요 하는 게 그냥 홍보 문구 같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진짜 인플렉이 없어요. 이걸로 페이스가 빠른 FPS 게임을 해도 혹은 리듬 게임을 해도 내 게임 실력을 인플렉 탓으로 돌릴 수 없는 수준입니다. 과장이 아니라 게임 하다 보면 내가 클라우드로 게임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구분이 안 가는 정도예요. 게다가 게임을 돌리는 건 내 컴퓨터가 아니라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내 노트북에서는 발열과 소음은 거의 나지 않고 배터리는 유튜브 실시간 방송 보는 것보다 조금 더 다는 수준이죠. 하지만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플레이하는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통신사 기가 와이파이 공유기를 사용하고 있고 다운로드와 업로드 속도는 이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속도에서는 대부분 연결이 문제없이 돼요. 144Hz든 4K든 문제없이 스트리밍 가능합니다. 다만 가끔씩 확 프레임이 떨어지거나 버벅거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게임이 불가능한 정도로 캐릭터가 전멸을 반복하는 현상도 간혹 생겨요. 이게 한 게임에서만 생기는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아, 내 노트북으로도 승급전을 할 수 있다니? 라는 문구를 공식 카페에서 사용하던데 실제 승급전에서 이런 현상이 생기면 바로 샷건 각이죠. 그리고 공용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대략 이 정도 되는 속도의 공용 와이파이에서 접속을 시도해봤습니다. 일단 접속은 되는데 중간중간 패킷 로스가 심해서 게임을 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원격 접속으로 간단한 업무 정도는 볼 수 있는 수준이며 게임을 하려다간 바로 속이 터져 나갈 겁니다. 제 핸드폰은 아직 LTE를 쓰고 있는데 LTE 핫스팟으로도 연결 시도해봤습니다. 그런데 연결 속도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핫스팟으로는 아예 접속 자체가 불가능하더라고요. 종합하면 유선 연결이나 아주 안정적인 무선 연결을 하고 있다면 굉장히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선 연결이 좀 불안한 상황에서는 게임하기 좀 곤란할 수 있어요. 그럼 다음으로는 이 원격 컴퓨터의 스펙과 성능을 마저 살펴보도록 하죠. 인텔 제온 쿼드코어 CPU와 쿼드로 RTX 4000 그래픽카드, 12GB 램과 256GB 전원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어 프로세서나 지포스 등 일반적인 부품을 쓰지 않는 이유는 데이터 센터 관련 법이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해외에서는 더 많은 돈을 내면 더 높은 성능의 PC를 사용할 수 있지만 아직 국내 서비스는 이 단일 스펙입니다. 구형 제온 쿼드코어 CPU의 성능은 매우 구립니다. 시네벤치에서는 요즘 저저력 CPU보다도 훨씬 낮은 점수를 보이며 긱벤치 점수를 확인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게임에서도 CPU 때문에 최소 프레임이 발목을 잡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쿼드로 RTX 4000의 GPU 점수는 그래도 나은 편입니다. 파스 그래픽 18000점대, 타스 그래픽 7000점대인데 사실 이 점수도 데스크탑용 RTX 2060 혹은 랩탑용 RTX 2070보다도 조금 못한 점수입니다. 최신 AAA 타이틀 상업으로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는 스펙이죠. 그리고 SSD도 문제입니다. 256GB의 쥐꼬리만한 용량도 문제지만 속도가 처참합니다. 하드디스크보다 조금 나은 정도죠. 그리고 또 하나, USB 외장 장치를 지원하긴 하는데 USB를 꼽아서 섀도우로 파일을 전송하는 건 기대하지 마세요. 전송 속도가 킬로바이트 단위로 나옵니다. 그냥 클라우드 쓰시는 게 신상이 이롭습니다. 실제 게임에서의 퍼포먼스는 어떨까요? 생각보단 나쁘지 않았습니다. 2016년 출시된 게임인 타이탄폴2의 경우 상업에서 평균 프레임 150fps 이상을 뽑아주고 레드 데드 리뎀션 2의 경우 옵션 프리스바를 최상을 올렸을 때 기준 평균 프레임 57, 최소 프레임 20 정도 나왔습니다. 평균 프레임은 RTX 2070 모바일을 사용한 G7과 비슷하게 나오지만 최소 프레임은 상당히 떨어지죠. 사이버펑크 2077의 경우 레이트레이싱과 DLSS 자동 켠 상태에서 운전 시 30프레임대가 나옵니다. 솔직히 쾌적한 플레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프리미어 프로도 돌려봤는데 CPU, 메모리, SSD의 성능은 구리지만 그래도 그래픽카드가 괜찮으니까 쓸만하게 돌아갑니다. 평소 제가 테스트용으로 사용하는 4K 시퀀스의 플레이백은 원활하게 되는 편이고 4K 유튜브 프리셋을 인코딩하였을 때 약 3분 45초가 걸립니다. 이건 엔비디아 GPU 하드웨어 인코딩의 힘이죠. 좋은 스펙이라고 말 못하겠지만 그래도 저전용 노트북으로 편집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경험일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선택을 할 때가 됐죠. 제가 이 서비스를 계속 구독할까 말까요? 한 달 정도만 일단 결제해서 써볼까 싶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맥북을 구매했기 때문입니다. ARM 프로세서가 탑재된 신형 맥북은 아직까지 윈도우 환경 접속을 공식적으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게임을 하거나 윈도우 앱이 필요한 경우 이 섀도우 PC로 처리할 수 있다면 맥북의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섀도우에
연결 속도와 대역폭, 입력 지연 등은 사실 꽤 만족스러운 수준입니다. 현재도 좋은 인터넷 연결만 있으면 꽤 좋은 연결 품질이 보장되고, 공용 와이파이에서는 아직 문제가 있지만 5G나 와이파이 6의 보급을 통해 천천히 인터넷 문제는 해결되겠죠. 이게 컴퓨팅의 미래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일반인이 고사양의 로컬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사라지는 세상이 올 수도 있겠다는 거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무선 연결 시 끊기 문제는 분명히 존재하며, 사용자가 많아질 경우에도 이 작은 회사가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클라우드 컴퓨터의 성능 자체가 썩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한 달 2만 원이면 결코 작은 돈이 아닌데, 구형 CPU는 게임의 최소 프레임 발목을 잡고, GPU 성능은 데스크탑 RTX 2060 이하에 램도 충분하지 않고, 저장 장치는 크기도 속도도 매우 별로죠. 한 달 2만 원이면 3년이면 72만 원인데, 데스크탑 PC를 하나 구매하는 것보다 이 서비스를 구독하는 게 더 낫다는 설득력이 약간 떨어집니다. 사실 데스크탑 집에 연결해 놓고 스팀 링크나 팟셋 같은 원격 스트리밍 프로그램으로 게임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말이죠. 여튼 굉장히 흥미로운 경험이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터 대여업이라는 건 누구나 생각할 법하지만 실제로 서비스하는 업체는 아직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당장에는 고사양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의 수요를 낮추지 못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일반 사용자들도 클라우드 컴퓨팅을 메인으로 쓰는 게 대세가 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쯤 되면 노트북은 CPU, GPU 스펙 경쟁보다는 5G 지원이나 가벼운 무게, 편안한 입력 장치 등이 훨씬 더 중요한 스펙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다음에 뵐게요.